안녕하세요. 미디어 정책 10주차 강의입니다. 10주차 강의 신현기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었죠? 미디어 효과. 우리가 미디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독자들이나 혹은 시청자들의 의식과 태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약간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인데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밍밍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혹은 미국 대선과 연관시켜서 조금 미디어 이론을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11월 3일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일요일이니까 11월 1일입니다. 미국 대선은 11월 3일 날 있죠. 지금부터 3일 후에 있는데 지금 지금 바이든이 조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2016년 때 경험 때 클린턴이 트럼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앞섰지만은 그 경합주 이른바 스윙보트에서 짐으로써 이제 승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앞서가고 있지만 2016년도에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트럼프는 다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역전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역시 미국 선거를 보면 역시 이제 선거인단 제도로 움직이니까 몇 개주 고정주 가령 민주당 우세 지역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혹은 동부 지역, 뉴욕주 이런 데는 거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죠. 그다음에 공화당의 그 고정주 이른바 구둔자죠. 그런 지역들도 거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스윙 보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었다가 공화당 찍었다 이런 주들에 대해서만 주로 집중적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도 선거 때는 뭐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라든지 혹은 오하이오 혹은 플로리다 이런 주들이 이제 경합주였죠. 그런 주가 모두 클린턴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대선의 성패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이길 건가, 선거에서 누가 이길 건가의 얘기고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현대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론과 그러니까 미디어와 혹은 미디어 체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당선, 2016년도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좀 해석을 하면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 혹은 뭐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2000년도 후반 이후로 어떤 사회경제적 불평등 혹은 어떤 이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전세적으로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민주주의 불만은 기성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즉 이른바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반감들 이런 것이 커지면은 이른바 퍼플리스트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때 동일하게 유럽을 중심으로 혹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서구를 중심으로 2016년도 트럼프의 등장이라든지 2017년도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극우정당의 등장들 이런 어떤 파퓰리스트들의 등장이란 맥락 속에서 전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럼 트럼프의 당선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그런 어떤 가장 기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민사회 양극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그림을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자신이 공화당이냐 미국은 양당제니까 자신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1994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을 보면은 거의 30년 전이군요. 30년 전을 보면은 굉장히 미국 사회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굉장히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합의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보면은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그러니까
약해지고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의 중도층 중간 지점과 공화당 지지자의 중간 지점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가 벌어지는 거죠.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된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극우주의적인 혹은 자신의 지지자, 통합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트럼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최근의 데이터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조사는 계속 미국에서 하는 건데, 2020년도에는 아마 이런 미국의 양극화가, 이른바 데모크라트와 리퍼블리칸의 양극화가 저는 더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중도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한 호소는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어차피 중도는 약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세를 해서 그들에게 응집을 하게 되는, 보통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의 필승 전략은 중도층을 갖고 오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도층은 그야말로 극단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통합이라든지 혹은 어떤 중도적인 정책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시민사회가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유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보다 많이 선거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선거의 제일 전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시민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즉, 정치인들이 시민사회 양극화를 촉진했는지, 혹은 시민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어떤 지지자들만을 향한 정치를 하도록 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선거는 미국 선거는 이런 어떤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언론을 접해보면은 굉장히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이른바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죠, 사이에 굉장히 앙숙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서로 말은 하고 대화는 했는데 지금은 거의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총 들고 싸우는 거를 하지 말고 말로 풀자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중도적인 입장들, 그리고 그 사회의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양극화된다면은,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양극화된 시민사회에서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트럼프의 지지가 이른바 그런 퍼플리스트들이 등장하는, 기존 민주주의와 불만 속에 등장했지만은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이런 식의 어떤 대중 퍼플리스트한 이런,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시민사회의 양극화,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왜 고민하느냐, 우리가.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고민하느냐. 미국의 민주주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프랑스 혁명과 함께 세계사에서 민주주의를 앞당긴, 그래서 우리는 미국 독립선언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미국 혁명이라고 합니다. 한나 아레르트 같은 철학자들은 미국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보다 더 위대한 점은 폭력을 쓰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정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다 보는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이번 대선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디어 체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사회 양극화를 갖고 온 것이 어쩌면 정치의 역할, 트럼프 같은 어떤 퍼플리스트 정치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저는 미디어의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지금 해보시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민주주의는 전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참여라는 겁니다. participation,
즉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란 말 자체의 어원이 뭡니까?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데모스크라시니까 미국 민주주의라는 게 데모크라시 아닙니까?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 데모스와 크라시란 말이 합성한 겁니다. 데모스가 뭐냐면 이거는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시는 지배,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의 자기 지배입니다. 즉 치자와 지배하는 자와 피치자가 지배받는 사람이 동일한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보면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과 의사를 직접 정치 제도에 투여하는 행위, 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기라는 건 뭐냐면은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여라는 것들이 더 강화되는 제도가 이른바 집정민주주의죠. 집정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게 이제 스위스의 어떤 집정민주주의, 스위스 칸톤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정민주적인 어떤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정사안에서 참여민주주의, 국민투표를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작은 어떤 공동체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민주주의, 즉, 내가 통치자기도 하고 피치자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표권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시민의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이른바 국민권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참여만 갖고는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기입니다. 수기. 공동체의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고 서로 심사숙고할 때 민주주의가 할 수 있죠. 이 수기를 제도한 것이 저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봅니다. Representative Democracy. 우리가 대의제라고 부르는 거죠.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간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사회 시간에 배웁니까? 집정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집정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간접민주주의를 한다. 즉 간접민주주의는 집정민주주의에 약간 열등한 것이라고 배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제는 이런 수기를 활성화하고 수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집정민주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뽑아서 레프레젠테이티브를 뽑아서 우리보다 조금 낫고 역량과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시민의 전당으로 국회로 의회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공공의 사안들을 토론하도록 만든 것이 대의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기를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레프레젠테이티브 데모크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수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것들을 돕는 게 바로 미디어 역할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디어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는.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미디어가 이른바 공론장 혹은 토론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회의 수기를 이끌어냅니다. 델리버레이션이라는. 그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사회적 토론장, 수기장의 역할이 될 때 바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양극화 그리고 이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수기가 안 되고 양극화됐다는 건 그 사회 수기가 안 되고 공론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저는 미디어의 위기, 즉 수기라는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 소통인데 그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위기가 혹은 미디어의 뭔가의 잘못이 그 사회의 수기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위기를 갖고 온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representative democracy, 즉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혹은 그것은 이제 수기를 제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제도는 사실은 수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를 만든 게 뭡니까?
미국 헌법이죠.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른바 참여와 수기라고 했을 때 수기에 방점을 준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의 이제 미국의 헌법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국가 설계서를 만드는 거죠. 이제 13개 주가 모여서 대륙회의를 해서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 연방 정부의 원칙을 만든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수정헌법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그 정치 체제에 대한 것이 본문에 담겨 있고 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조항들이 없어서 그것들을 추가시킨 것이 수정헌법 조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본문, 헌법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운더라고 얘기합니다. 파운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의 뜻이죠. 더 파운더라고 하는데, 파운더라고 하는데, 이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을 만든 다음에, 대륙회에서 헌법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13개 주에 가서, 13개 스테이트가, 이제 국가들이니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준을 안 해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연방정부를 만들고, 헌법의 정신이 뭔지를, 파운더들, 여기 보면은,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지, 존 제이라든지, 혹은 여기 보면은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뉴욕 그 당시 신문에다가 이 헌법의 의미가 뭐고 왜 헌법이 인준해야 되는지를 그 논문을 계속 발표합니다. 그걸 모은 게 바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예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인데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담긴 정신이 뭔지를 설명하는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헌법의 정신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보면은 미국 이 파운더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독재자의 출현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로 만든 나라인데 티러니, 독재자가 출현하는 것들이 가장 걱정하겠죠. 그래서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독재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독재자는 어떤 독재자였냐면은 유럽처럼 구테타라든지 혹은 귀족들이 혹은 왕들이 하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니까 왕이 없는 국가니까 이른바 다수에 의한 폭정을 걱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동가가 등장해가지고 선동가들이 민중들과 결합해서 정말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정 이런 것들의 출현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파운더들이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데마고그 선동가와 민중이 결합하는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파운더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이른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포퓰리스트가 등장해서 막 기존 체제를 열렬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이른바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보는 거죠. 이들이 결합하면은 이들이 폭발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다수의 힘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을 독재 제출을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제가 볼 땐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의 파운더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트럼프처럼 미디어 정치에 능수능란하고 대중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래 TV 리얼리티 쇼 출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미디어에 능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포퓰리스트적인 혹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집결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미국의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드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데마고그 선동가가 출연해서 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대개는 흑인 우월주의자들, 보통은 흑인 남성 노동자들 혹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어떤 피해의식 이런 걸 부추겨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운드들이 고민했던 바로 그 선동가가 바로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사람들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중인과 선동가들의 결합을 출연시키는 것을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 대중이 결합됐으니까 참여 열기는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대중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것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중요한 거는, 이것 못지 중요한 거는 그 사회에서의 수기, 국가의 공공사안에 대해서 국가의 공공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어떤 수기라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파퓰리스트의 등장은 그 사회적 수기가 약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제도를 했냐면은 미국 헌법을 보면은 상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상원은 뭐냐면은 미국의 선거인 상원은 100명입니다. 하원은 438명입니다. 하원은 2년마다 뽑고, 그리고 인구비례 뽑고, 그 다음에 뽑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6년 만에 뽑고, 그 다음에 상원은 6년 만에 뽑고, 그 다음에 뽑을 때도 3분의 1씩 뽑습니다. 3분의 1씩. 뭐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상원을 듣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간의 어떤 정치적인 대표성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은 하원은 민중의 열기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즉 민중의 참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원은 약간 민중들의 열기와 떨어져서 국가사를 조금 진지하게, 왜냐하면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긴 안목에서 고민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제도화시킨 거죠. 수기를 위한 제도라는 거죠. 또 하나의 제도는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선거인단 문제입니다. 즉 지금 미국의 제도가 굉장히 이 선거인단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중선거는 2016년도 보면은 클린턴이 더 많았는데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를 했더니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여론과 괴리되는 결과가 나와서 선거인단의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선거인단은 그런 측면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은 이 파운더들이 선거인단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 그 사회 수기를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국민투표의 결과로 바로 대통령 뽑게 되면은 여론에 휘둘리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아서 대중 파퓰리스트 보팅해서 이들의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 칼리지를 뽑아서 이들이 대통령 뽑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의 선거인단을 거침으로써 한 번 더 수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고려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파운더들이 대중의 열기가 직접적으로 정치 체제에 반영돼서 정치 체제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를 위한 또 다른 제도는 뭐냐면은 종신제 대법관 제도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신제를 만든다는 거는 일종의 귀족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방 대법관으로 살다가 죽으니까. 최근에 긴스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도 종신제로 있다가 죽는 순간 대법관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른바 사실상의 귀족 제도를 만드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법관을 임명제로 두면은 그 사람들은 여론에 휘둘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국가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것도 역시 수기를 제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들, 미국 정치 체제가 참여와 수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만들도록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사회 민주주의는 참여적인 요소도, 시민들의 어떤 적극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참여만으로는 민주주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수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 즉 파운더들이 고민했던 선동가와 민중이 결합하는, 그래서 정치제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그런 관점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수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디어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것들은 그 사회의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론장에서 수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디어가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에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이런 사회적 수기의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회적 수기 혹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공론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역사적 사례를 한번 보시죠. 미디어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진리의 승리라는 제목의 전단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단기죠. 그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루터 이전에도 당시 캐톨릭의 교리 혹은 교황의 지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스라든지 지벤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죠.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은 성공했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라틴 캐톨릭 국가가 나눠지고 종교혁명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전의 선배들과 달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바로 미디어의 출현입니다. 즉 인쇄 미디어의 출현입니다. 마틴 루터 직전에 이른바 구텐베르크 독일 지역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사상, 당시 중세 캐톨릭에 대한 반발을 책으로 쓰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텐베르크가 만드는 인쇄술을 이용해서 전 유럽으로 퍼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모름스 회의를 한 다음에 감금이 돼요. 어디서 도피하는데 이때 했던 게 뭐냐면은 당시 라틴어로 써여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읽힙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교도적인 원리, 즉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교황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사제를 거치지 않고서도 나도 성경을 통해서 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이게 이제 신교도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이 가능한 건 뭡니까? 바로 책이라는 미디어가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의 뉴미디어는 바로 책이었죠. 책이나 이런 인쇄 미디어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승리의 전단이라는, 즉 신교도들이, 즉 마틴 루터 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팜플렛입니다. 팜플렛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독일 전 지역, 유럽 전 지역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가 확장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단이 퍼지면서 민중의 자각이 일어나죠. 자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로마 캐톨릭은 뭔가 문제가 있어. 믿음은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 하는 건 잘못됐어. 종교는 새롭게 혁신돼야 돼. 이런 공론이 형성되면서 프로테스탄트 혁명 혹은 마틴 루터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이때 뉴미디어가 바로 인쇄 미디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뉴미디어는 새로운 세상을 갖고 오는 겁니다. 미디어. 이 논리적 과정 한번 보시죠. 뉴미디어가, 당신 인쇄 미디어죠. 인쇄 미디어가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공론장을 만들어내고, 이 공론장이 결국은 새로운 생각, 지금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진짜 세상의 변화, 혁명을 갖고 온 거죠. 그죠? 이만큼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미디어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지난주에는 우리는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봤었는데, 오늘은 공론장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하버마스라는 어떤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박사 논문 중에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버마스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인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보통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서유럽 중심이죠. 서유럽 중심으로 이른바 부르주아의 공론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존에 근대의 출현을 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본주의화로 설명하죠. 근대의 출현을 갖고 왔던 계급들은 부르주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주아들이 만들었던 정치체제가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그리고 그 이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거죠. 이런 것들이 근대를 촉발시키는 어떤 힘, 원동력, 주체라고 보는데 하버마스의 주장은 어떤 면에 중요하자면은 중세 혹은 근대 초기의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근대 정치체로 넘어올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이행기 짧은 기간 동안에 부르주아 공론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주아의 공론장. 공론장은 뭐냐면은 부르주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공적인 사안을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왜 공론장이라면은 국가 체제는 아니죠.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에서 만드는 시장 영역이거나 시민사회 영역도 아닙니다. 이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갈라진 세상이거든요. 근데 국가체제는 아니면서 시민사회와 국가사회에서 어떤 공적인 사안을 토론하는 어떤 공간이 열렸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른바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서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공론장이 바로 수기의 공간입니다. 이 수기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현재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비전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자유와 이성의 힘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공론장이 존재함으로써 부르주아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게 17세기, 18세기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버마스의 주장입니다. 이 공론장, 이 수계의 공간이라는 거죠. 수계의 공간.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보가 있었단 말이죠. 근대 초기에. 그때 역사적인 진보가 있었던 것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버마스가 주목한 것은 바로 공론장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부르주아의 공론장. 이 공론장에서 사회적 수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론장은 어떻게 촉발됐느냐? 부르주아들의 성장이죠. 경제적 성장이고 정치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디어의 출현입니다. 미디어의 출현. 이때 미디어는 신문 같은 겁니다. 신문. 그 다음에 잡지. 그리고 아까 봤던 팜플렛. 이런 인쇄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공공의 사안에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갖고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론장에 모여서. 그러면서 지금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론장이라는 것들은 그 사회의 공론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론장을 만들었는데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미디어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했느냐. 역사적 사례. 하버마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역사적 사례로 이런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살롱. 보십시오. 이 프랑스에서는 살롱, 즉 귀족들이 여기서는 보통 그러니까 예술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토론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귀족들의 살롱에 모여서 이런 당시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누군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죠. 이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생겨났던 부르주아 공론장의 사례입니다. 프랑스 살롱 같은 경우. 영국은 커피하우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부르주아들과 노동계급들보다는 사실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차나 홍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있었죠. 당시 독일은 지금과 같은 통일된 독일이 아니라 독일어를 쓰는 어떤 정치 공동체들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칸트인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게셜샤프트라는 이런 모임, 이런 데 모여서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의 진보라든지, 현재 정치체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있었던 공론장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이때 이런 공론장이 출현하는데, 이 공론장의 특징은 모두 사회적 수기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수기는 바로 미디어, 당시의 미디어였던 인쇄미디어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수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공론장이 중요하고 그 공론장을 만들어내는데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출현, 아까 했듯이 월간지, 주간지, 신문, 잡지, 팜플렛, 서적 이런 것들이 인쇄미디어를 통해서 독서공중 출현합니다. 즉 책을 읽고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독서공중들이 출현하죠. 이들이 이런 사적 개인들이 공적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계몽을 추구합니다. 어디서? 아까 봤던 살롱이라든지 커피하우스라든지 티슈 게셜샤프트 같은 데서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공적 토론하면서 서로 상호 이해와 계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론이 형성되고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들이 기존의 정치체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역할은 뭐냐? 이성이 끝간 토론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창출해낸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어때야 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거죠. 즉 그들의 토론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 권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국가 권력을 창출하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이런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스 얘기할 때 그런 부르주아 공론장, 그 미디어가 촉발하는 월간지, 주간지, 신문, 잡지, 팜플렛, 서적 이런 것을 읽고 그 토론에 참여한 이런 그리고 만들어진 부르주아 공론장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공개성입니다. 누구나 참가하고 부르주아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유통되는 거죠. 이른바 공개성의 원칙입니다. 그 공론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회적 수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 퍼블릭 스페어가라는 것들이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국가기관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이른바 퍼블릭 스페어라는 공론장이 일어났고 여기는 수계의 공간이고 이것은 미디어에서 촉발됐다고 했죠. 여기서 이 공론장이 이루어져서 이 공론의 사회적 공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서 의견이 유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같은 개념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때 아무 의견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의견들은 들어오지만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계급장 떼고 나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떼고 정말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타당한지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토론해서 그 토론에서 이기면 거기서 다수가 되는 거고 지면은 그냥 양보하는 이런 사실성과 타당성, 즉 그러니까 법정에서 서로 검사와 변호사가 토론하듯이 그렇게 사실과 타당성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부르주아 공론장이 잠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존재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서구의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서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참여만 갖고는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참여한 시민들이 만약에 극우주의자들이라든지 극좌주의라면은 그 사회에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는 사실상 양분된 사회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민주주의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공론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는 바로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미국의 민주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위기에 빠진 미국의 민주주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요 사람입니다.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의 귀족입니다. 1830년대 미국을 건너가는 프랑스 귀족인데 당시 프랑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 이후로 혁명과 반혁명이 일어나면서 공화정과
황제정이 왔다 갔다 했던 굉장히 복잡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주의가 굉장히 진전됐다가 후퇴했다가 진전됐다가 후퇴했다가 막 이런 어떤 거죠. 토크필의 고민은 뭐냐면은 자신의 조국인 귀족으로서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가 왜 이렇게 민주주의 진전이 없는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 귀족으로서 1830년대 미국에 여행을 갑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갓 50년 정도 된 민주주의죠. 그때가 잭슨 시절에 그러니까 잭슨 7대 대통령인 잭슨 시절의 미국입니다. 그걸 쭉 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보면서 쓴 책이 바로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좀 권유드립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우리나라 지금 번역 잘 돼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알렉스 도크빌. 한길사에서 책이 번역되어 있고 책이 2권짜리인데 굉장히 책이 좋아요.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의견인데 제가 그걸 모두 소개시킬 수는 없고 심이라는 측면, 수기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토대 중에 하나를 뭘로 봤냐면 이 사람은 수기로 봤습니다. 수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수기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정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작은 공동체 차원에서 자치를 하던 시민자치를 하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자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시민의 대표들이 작은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식 표현을 하면 미국식의 타운홀 미팅이죠.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식의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론장이고 미국식의 수기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공적 사안에 대해서 이건 연방정부 전체가 아니고 작은 공동체 차원입니다. 공적인 사안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스스로 자치를 하는 습관들, 즉 자치의 습관을 길렀다는 겁니다. 이 자치의 습관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어떤 저력, 힘, 토대가 된다고 알렉스 토크빌은 본 거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당시 1800년대 초반의 어떤 타운홀 미팅의 모습이고 이 그림 뭐냐면은 지금의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타운홀 미팅이 있었던 그 공간, 그 건물을 지금 남겨놓은 유적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토크빌이 봤을 때 미국의 민주주의, 프랑스 이렇게 혁명과 반혁명을 거치는 프랑스와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타운홀 미팅을 통한 공론장 혹은 수기의 경험들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자체의 경험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당시 알렉스 드 토크빌의 관찰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모두의 얘기로 돌아가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수기적인 요소들, 공론장, 누구나 계급장을 떼고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약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미국 대선을 앞둔 3일 앞둔 저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뭡니까?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공론장, 사회적 수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버마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근대 이후로 공론장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버마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가 영역이 혹은 시민사회 영역이 공론장을 침범에 들어옴으로써 이 건강한 공론이 사회적 수계를 어떤 공론장이 점점점 위축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어떤 왜곡된 정보, 홍보, 그 다음에 미디어 자체의 타락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공론장이 근대 초기 형성된 공론장이 점점점 위축되면서
사회적 공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긴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죠. 즉 이런 공론장이 근대 이후로 점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 한번 보시죠. 그 공론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작년도에 조국 사태에서가 있었던 두 개의 광장이라는 현상입니다. 여기는 서초동이었죠. 서초동. 여기는 조국 지지였고, 그리고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 여기는 조국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정부 퇴진입니다. 문정부 퇴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두 개의 광장 혹은 뭐 수많은 광장이 생길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우리 사회의 작년에 조국 사태를 둘러싸서 두 개의 광장이 생기면서 이들이 서로 거의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완벽하게 진리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전제는 누구도 진리를 독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독점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어떤 올바른 점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공통점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지만은 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공론장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작년에 두 개의 광장 현상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런 공통분모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은 마치 밀린 듯한 현상, 즉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얘기했던 미국의 지금 현상과 똑같죠. 시민사회 분열이 똑같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정파된 언론. 서초동에서는 주로 경향과 한겨레에 있는 독자들이었죠. 이 광화문에서는 주로 보수 언론에 있는 독자들이었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과 한겨레 경향도 자기 성에 차지 않아. 그러니까 주로 어떤 매체를 봅니까?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들끼리 남의 얘기는 전혀 귀맞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제가 얘기했듯이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매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얘기, 즉 세상에서 자신과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민사회가 더 양극화되는 거죠. 양극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디어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미디어 양극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시민사회 양극화를 촉진하죠. 그리고 다시 시민사회가 양극화되면은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미디어들은 자신들에게 독자들에게 유리한 그들의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미디어가 시민사회 양극화를 갖고 오고 시민사회 양극화가 미디어로 하여금 더 자신의 독자에게 맞춘 입맛에 맞는 정파된 내용을 더 강하게 되면 다시 시민사회의 양극화가 더 다시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 시민사회 양극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디어 역할, 양극화된 미디어들, 양극화된 어떤 필터 버블을 강화시키는 어떤 뉴미디어, 정파된 언론들 이런 역할이 더 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미디어의 공신력이 떨어지면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온라인 공론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비판적 담론 공중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기존 미디어를 비판하면서 왜곡된 미디어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온라인에서 미디어가 생겼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온라인 공론장은 과거 같은 그런 수계 공간이 전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 첫 번째, 국가기관들이 들어와서 그 공론장에다가 자꾸만 독극물을 풀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MB정부 때 이런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이 나서서 트위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뉴스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일베라든지 메갈이라든지 굉장히 양극화돼 서로 귀맞고 소통하지 않고 서로 적대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양극화 혹은 개토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끊임없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온라인 공론장이 온라인 공간이 수기의 공간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공간은 수기의 공간인가? 혹은 온라인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온라인 공간이 더 양극화라든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온라인 공론장 2000년 초반에 그렇진 않았죠. 오히려 기성 언론들 혹은 레가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편파성, 정파성을 비판하면서 비판적인 문제의식, 담론 공중에 등장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 공론장이 오히려 공론장을 혹은 사회적 수기를 더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그 내부에서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페이크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공론장이 더 사회적 공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저는 지금 있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미디어는 사회적 공론적으로 기능하는가? 최근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는데 보십시오. 최근에 시사인에서 2020년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뭔지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유튜브가 1등입니다. 1순위만 뽑았을 때도 유튜브가 1등이고 중복 대답했을 때도 유튜브가 1등입니다. 다음 신뢰하는 매체는 네이버입니다. 유튜버를 가장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튜버라는 매체는 뭐였습니까? 유튜버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전형적인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필터 버블을 만드는 현상이거든요. 즉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만드는 유유상종하는 현상을 만드는 매체인데 이걸 가장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유튜버는 어차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매체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들리지 않으니까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공론, 사회적 수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결국은 AI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AI 추천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편파성,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이버의 추천 시스템도 사실은 그것이 AI를 통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뉴스만 오기 때문에 역시 사회적 공론을 차단하는 매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매체들은 사회적 수기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유유상종, 혹은 필터 버블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매체들이 강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수기는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뉴스들을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필터 버블 현상도 있지만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뉴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대형 포탈의 언론 보도를 돈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즉, 여기 보면 공정표가 있어요. 내가 언론사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데다가 내가 홍보 기사를 실을 수 있다는 광고예요. 즉 뭡니까?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탈에다가 우리 가장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인위적으로 노출을 해주는 것을 기획하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이런 어떤 기획사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중심 매체가 미디어가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기반해서 얻게 되는 정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토론이 과연 왜곡되지 않고 혹은 정말 사회적 공론에 답하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디어가 그토록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사회적 공론이라는 겁니다. 공론장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론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했었고 그 공론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디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과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공론장이 훼손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공론장 훼손에 있어서 미디어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미디어를 공부하고 미디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적 공론, 민주주의 발전에 의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환기시켰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공론장, 그리고 공론장과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이번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